그동안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감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사진가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작품을 만들고 또 그러한 작품들이 사진계, 예술계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정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도전과 실험. 첫 번째 작가입니다. 토마스 러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독일의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하는 그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출신이고요. 베어 부부가 가르쳤던 가장 핵심 3인방입니다. 탑3죠. 이 시대 자타가 공인하는, 저도 이 시대 현대사진가의 최고봉은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르스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독일 유형학적 사진과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를 같이 한번 거론을 할 테고요. 구르스키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토마스 러프, 또 토마스 스트로스, 요 3명이 뒤셀도르프의 베어 부부, 베렌트 베어와 힐라 베어, 남편하고 부인이 사진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 2사람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 시대 사진가를 꽉 휩쓸고, 또 사진계만 휩쓸은 게 아니라 미술계의 중앙으로 침투해서 미술계 역시 장악을 했던 그러한 커다란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토마스 러프의 사진을 갖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마스 러프는 방금 말씀드린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출신의 다른 사진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 출신이라고 해서 다 유형학적 사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유형학적 사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어쩌면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베어 부부의 제자다고 다 유형학적 사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스 러프를 도전과 실험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 사진가 중에서 가장 실험성이 강한, 모험성이 가장 강한, 그래서 시리즈를 완성해 놓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가입니다. 자, 토마스 러프의 이 사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토마스 러프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발표할 때는 포토바이 토마스 러프라는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 별자리 사진, 천체 사진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러프는 학창 시절 때부터 사진에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천체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별자리. 그래서 이 시리즈는요, 자신이 직접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찍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필름으로 만들었어요. 어떠한 필름을 샀느냐 하면은 유럽 천체 연구소, 거기서 남반부에 있는 칠레에 있는 천체 관측소에서
촬영한 원고죠. 필름 원고를 갖다가 그 유럽 천체 관측소에서 그 필름의 그 원고를 필요로 하는 뭐 대학이라든지 천체 연구소 이런데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팔고 그것을 갖다가 학술적으로 같이 연구하는 것이죠. 그 자료를 토마스 러프는 600장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필름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필름을 갖다가 한 화면에 압축해서 모아서 합성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가 찍은 게 아닌데 필름을 돈 주고 사서 토마스 러프가 한 거는 뭐예요? 여러 장의 사진을 갖다가 한 장으로 합성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과연 토마스 러프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즈음에서 마르셀 듀샹의 변기를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르셀 듀샹의 변기는 미술이나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왜 마르셀 듀샹의 변기를 다시 소환을 해야 되느냐면은 현대 미술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르셀 듀샹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마르셀 듀샹 이전에 회화의 세계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야 돼요. 세상에는 없는 것을 창조했어야 돼요. 그게 미술이고 그게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마르셀 듀샹이 변기는 이미 공산품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기가 전시장에 그것을 자기 작품이라고 제출을 했다가 전시를 했다가 욕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먹고 전시가 중간에서 철거당하고 철수당하고 그러한 커다란 일을 당시에 겪었어요. 그게 1917년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셀 듀샹의 변기가 회화에서 왜 중요하고 그것이 사진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길래 토마스 러프가 이러한 작품을 들고 나왔을까 얘기를 해볼게요. 마르셀 듀샹의 변기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르셀 듀샹이 한 거는 뭐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개념의 발생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것도 작가가 의미를 부여해서 원래 쓰였던 용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느낌으로 보여줄 때는 이것 또한 예술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갖고 온 겁니다. 어느 날 마르셀 듀샹이 변기를 갖고 와가지고 예술계를 흔들어 놓고 깽판을 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다다이스트예요. 여러분들 다다이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다다이즘, 다다이스트. 미술의 이즘 중에서 역대 이즘 중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쇼킹하고 가장 그 어떤 무례했던 예술의 이즘이 바로 다다이즘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다이즘은 1차 대전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왜? 1차 대전 이전의 전쟁이라는 것은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의 보편적으로 두 나라 정도
끼케야 세 나라 정도. 그러던 것이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인류로는 처음 겪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인원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느냐면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과학의 발전이 폭탄으로, 무기로 살생 효과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많은 인류를 갖다 희생시킨 그러한 여태까지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다이스트는 전통에 대한 도전이에요. 기성의 전통이 잘못됐다. 기성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 부정하고 파괴하고 전복시켜야 되겠다. 마치 예술계의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게 다다이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막셜 드샹은 바로 다다이스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다이스트 막셜 드샹의 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기가 예술품이 되는 과정입니다. 변기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품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예술로 넘어가느냐. 첫 번째, 막셜 드샹의 아이디어입니다. 개념이에요. 변기를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사인해가지고 전시장에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겠지. 그러한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 그리고 변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변기에다가 막셜 드샹은 사인을 했습니다. MUTT. 사인이라는 것은 예술가들의 흔적이죠. 이거 내 거야. 그렇죠? 또 변기라는 것은 원래 변기를 파는 상점이나 아니면 변기를 생산하는 어떤 공장의 제조 라인이나 아니면 또 용도가 폐기돼서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셜 드샹의 변기는 어디서 관객한테 보여줬나요? 전시장. 세상 공간하고 다른 전시장. 그것도 변기가 바닥에 그냥 놓여 있었나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작품 올려놓는 이런 다이? 진열, 이렇게, 보통 왜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벽에 안 걸고 왜 3D의 어떤 그 입체를 갖고 있는 애들은 벽에 못 거니까 올려놓을 수 있는, 왜 눈높이를 맞춰야지 땅에다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봐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낯설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이러한 중간에 요소들이 공산품의 변기가 예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토마스 러프는 막셜 드샹의 개념을 따온 겁니다. 자, 원래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원고가. 그럼 토마스 러프가 예술적인 행위를 한 건 뭘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예술로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것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우리는 토마스 러프의 작품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죠. 별자리 사진의 필름을 사서 여러 장을 한 장으로 압축시켜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천체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 작은 쪽 사이즈가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180 얼마인가 그래요. 긴 쪽은 3m 정도 돼요. 굉장히 커다랗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액자, 주로 이들은 디아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액자를 씁니다. 아크릴을 갖다가 압축시킨 거. 디아색은 다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체 사진은 원래 과학적인 목적에서 예술적인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 그리고 합할 때 여러 장의 필름을 한 장으로 압축시켰잖아요. 그냥 압축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신만이 갖고 있는 미적 기준에 입각해서 심리적인 것을 중요시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크게 확대했죠. 액자에 넣었죠. 액자에 넣는다는 자체는 보통 자료도 액자에 넣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넣지는 않죠. 그건 예술의 한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러프의 사진은 바로 과학적인 자료의 역할에서부터 예술품으로 순수사진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러프가 2004년에 한국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만났어요. 먼 발치에서 만났어요. 솔직하게 까야지 또 그냥 또 한 10m 옆에서. 요즘 네티즌들이 무서워가지고 2004년에 천안에 아라리오 갤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라리오 갤러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갤러리예요. 우리나라 어떤 국공립미술관 말고 사립 갤러리로서는 유명한 데들이, 중요한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갤러리 현대나 또 가나나 국제하랑. 근데 이 아라리오 갤러리는 그들보다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도 아라리오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2004년에는 서울에 아라리오 갤러리가 없고 천안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천안의 아라리오 갤러리가 우리나라 그 오너가 우리나라 미술품 컬렉터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컬렉터 100명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천안 아주 굴지의 그 어떤 그 기업인의 천안에 가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그 부지가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업하면서 여유가 생기시니까 미술품을 이제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자신의 건물이 있는 천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 갤러리엔 세계 최고의 미술품들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술가라고는 데미안 허스트의 조각 작품이 몇 점 있고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서도 유치 못하는 방금 전에 토마스 러프, 신디 셔명 이런 쟁쟁한 세계적인 그 사진가들 또 화가들 그것을 갖다가 천안에서 아라리오 화랑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유명한 전시들을 보러 일부러 천안까지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프닝에 가봤는데 토마스 러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옆에 가서 한마디라도 더 거들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토마스 러프의 여러 시리즈를 그 전시에서 직접 봤고요. 그리고 아라리오 갤러리는 저도 제 작품이 몇 점 컬렉션 되어 있습니다.
자, 토마스 러프의 이 천체 사진을 봤고요. 또 다른 작품도 볼게요. 여러분들 살짝 냄새가 좀 나죠? 아, 방금 전에 토마스 러프의 천체 사진을 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작가가 직접 찍어서 제시하는 그러한 문법을 벗어난 작품을 갖다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힌트도 드렸어요. 토마스 러프는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을, 실험을 시도한다. 요거 역시 토마스 러프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토마스 러프의 작품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사연이 들어가 있을까요? 토마스 러프는 독일에서 발행되는, 독일 사람이니까 신문 잡지를 보면서 사진들을 오려놓기 시작합니다. 신문과 잡지에 실려 있는 사진들을. 몇천 장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역시 자기 작품으로 끌어들여서 개념을 투입시켜서, 그리고 역시 천체 사진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기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낸 그 원본 인쇄물이죠. 그렇죠? 그것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제시할 때 2배로 키워요. 사진 사이즈를 2배로 키워요. 그리고 사진 옆에 매트를 댑니다. 매트. 흰 여백. 그리고 프레임을 하죠. 그리고 작품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어떤 텍스처가 보이시죠? 어떤 그 점 같은 게 이런 게 보이고요. 요거는 사진이 인쇄됐을 때 생기는 망점이라고 그래요. 마치 회화에서 점묘파가 있잖아요. 쉐라가 대표적인.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림,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이 사진은 망판 인쇄술이라고 그래서 르페로 신문이나 잡지에 인쇄된 것을 확대해 보면요, 작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문과 잡지에 실렸다는 것은 좀 조악한 상태로 이미지가 입혀지잖아요. 인쇄라는 것은 좀 거칠게, 그렇죠? 우리가 프린트하는, 사진을 인화하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서 굉장히 거칠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때는 그런 점들, 이미지를 만들었던 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이 토마스 러프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죠. 신문과 잡지에서 사진을 오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도 사진들은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실린 보도 사진들은 텍스트가 동반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사진, 저널 사진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진을 보고 다르게 오판을 한다든지 뭐 은유와 상징으로 본인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그거는 보도사진에서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실을 때 그 이미지의 구체적인 정보를 갖다가 텍스트가 꼭 옆에 동반돼요. 근데 토마스 러프는 신문과 잡지에서 사진을 추출할 때 정보를 완전 배제시킵니다. 이 이미지들은 고립되는 거예요. 원래 신문과 잡지에 실렸을 때 그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거죠. 모호해지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형식적인 예술의 조건을 넣습니다. 어떤? 여백, 매트. 매트라는 것은 보통 종이를 갖다가 두껍게 해서 가운데 윈도우라고 해서 칼로 파죠. 그리고 그 안에 사진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이
직접적으로 유리에 접촉하지 않게, 왜? 사진이 직접 표면이 유리에 접촉하게 되면은 습기가 차고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은요, 윈도우 매트라고 그래서 그 매트에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아주 날카로운 칼로 들여내면은 조그만 공간이 유리와 사진 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매트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커다란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밖의 세와 예술 세계, 현실의 세계의 공간과 예술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무장지대, 완충지대와 같은 거예요. 액자 바꾼 현실의 공간들이에요. 갤러리든 세상이든 카페든. 거기서 사진만 달랑 보여주게 되면은 예술의 세계와 밖의 현실의 세계가 같이 먹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매트를 쓰든지 흰 여백을 쓰는 이유는 이 여백 안의 공간에 있는 대상은 예술이다, 예술로 봐달라, 이러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묘파의 그 어떤 픽셀 같은 이런 그 점들, 이건 사실 예술로 보면은 썩 유리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칠잖아요. 싸구려 느낌이 나고 가볍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러프는 과감하게 그 인쇄에서의 조악함, 인쇄에서의 그 조악함을 강조시켜서 예술로 보여주고, 여태까지 예술 너무 점잖게만 표현한 거 아니야? 너무 정석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야? 토마스 러프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존의 예술 사진에서 다루고 싶지 않았던, 못 다뤘던 그 틈에서의 얘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끌어내고 있는. 역시 아까 천체 사진은 과학 사진이 예술 사진이 됐죠. 지금 신문 사진에서는 보도 사진이 예술 사진이 되고 있어요. 자, 토마스 러프가 또 무슨 작품을 했나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토마스 러프가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돌발 퀴즈. 지금까지 보여준 토마스 러프의 행보로 봐서 당연히 이것도 안 찍었을 것 같아서 제가 찍은 거를 중간에 꼈습니다. 왜?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사진을 하는가, 유튜브에 이제 올렸을 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 엔돌핀, 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라토닌, 이와 같은 신경물질은 반복해서는 더 이상 생성이 안 된답니다. 작은 변화라도 변화가 왔을 때,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기분 좋게 하는 그 물질들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 토마스 러프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살짝 보여드리고 세 번째 요것은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줘. 자, 요거는 근데 사진이 어때요, 여러분들? 10% 동등하니, 그치? 뭘까요? 그냥 정석적으로 카메라를 사진으로 매체를 써가지고 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토마스 러프의 성향이, 그쵸? 정석적인 방법을 지금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도전과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때는 마침 걸프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그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기술이 발달돼서 그러한 그 현장의 모습, 그것을 갖다가 생중계를 뉴스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철모에다가 조그만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서 찍고, 또 카메라맨들이 군인들 투입되는데 바로 가서 찍고,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뉴스에서 바로 공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토마스 러프가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화면이 생기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야간 투시경이라고 이 전투에서 이게 새로 개발이 되면서 밤이라도 옛날에는 밤에는 이렇게 숨고 적이 안 보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요 야간 투시경을 보게 되면 깜깜한 밤에도 적군이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야간 투시경을 삽니다. 그리고 디셀도르프 자기 집 주변 약간의 인근 외곽 공원의 모습, 남의 집 정원의 뒷모습, 건물의 모습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이 야간 투시경의 이런 특징은 가장자리가 어둡게 나옵니다. 이게 비네팅 현상이죠. 그렇죠? 화소수가 낮고 렌즈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러프가 찍은 대상들은요, 평범한 대상들이에요. 그냥 보통집 가정의 정원, 공원, 건물 이런 것들이 토마스 러프의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이미지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집니까? 낯설고 이상한, 꼭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현장, 기이한 느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